네, 앞서서 오프닝에서요. 국내 백화점들 오늘부터 겨울세일 돌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어제 쇼핑 다녀왔거든요. 오늘 다시 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듯 글로벌에서도 연말 다가오면서 좀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된 연말 소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미국과 유럽의 소비의 현주소를 좀 살펴보고요. 명확하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글로벌 포커스 시간에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올해 연말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소매 판매 어떤 지표는 괜찮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판매됐던 유통업체들의 실적들이 부진한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네.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팔렸는지, 소매 판매를 이끌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소매 판매 핵심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네. 그리고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는 업체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월그린 같은 업체들이 왜 유통업체들의 흐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피스 디포를 포함한 사무용품 전문점들도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전기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실제로 펀더멘탈의 개선이기보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에 움직임이 더 강했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잘 팔리는 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소비를 상반기부터 이끌었던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0월 달에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10월 달을 살펴봤더니 전자제품의 판매가 비교적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라든지 또 의복 같은 것들이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꾸준하게 증가했던 건자재 쪽은 주택시장의 둔화와 함께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목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미국 소매 판매 여전히 자동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로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전기전자 제품의 판매가 신제품의 추가적인 이 런칭과 더불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의 조건들은 분명히 개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가계자산,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늘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주당 근무 시간은 조금 감소하면서 근로 여건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재정 위기에 따라서 저축률을 늘리고 소득은 줄지 않았는데 소비를 크게 줄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재고 출하 순환인데요. 지금 재고 출하의 순환을 보시면 출하에서 재고를 뺐을 때 이게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출하를 많이 하고 있다, 재고를 줄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재고 소진 이후에 다시 출하를 늘리면서 4분기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제조업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것은 미국 소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가솔린 가격이 현재 지금 고점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박스 하단까지 내려가서 여기서의 방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다른 생필품이라든지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인데요. 현재 지금 미국의 명목 최저임금과 실질 최저임금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로 표현한 거죠. 네.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물가의 개념을 더한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거의 한 7년째 명목임금은 올라갔지만 실질임금은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과연 가장 낮은 소득을 보여주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 않나요? 지금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죠. 물가 상승 압력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득, 명목 소득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들의 한기 소비 성향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반대로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이들의 한기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한 단위만 그 임금을 올려줘도 소비는 또 그만큼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동안 이제 미국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중에 하나였던 주택시장. 2개월 연속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네. 뭐 신규 주택 쪽보다는 기존 주택이 더 중요한데요. 기존 주택 지표는 2개월째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여건은 아직도 여전히 수요 우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금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경제 정책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계속 양적 완화를 시도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 입장에서 보면 뭐 장기 영향과 단기 영향이 다르지만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물가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성도도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서상영 차장의 얘기처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소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높여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쏟아내고 있는 미국의 4분기 소비를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품목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1월 달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소비를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너무 다른 모습을 거시적으로 전체가 다 비슷해 보인다라고 네. 나오는 증권사들의 그런 리포트는 저희가 좀 유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소비를 좀 정리해주고 그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미국만 좀 언급을 네. 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표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국가별로도 좀 상이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유럽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뭐냐면 그래도 바닥은 찍었다라는 시각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여전히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요. 임금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자산 소득이라도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럽의 주요 기업 600개를 모아놓은 유럽의 스탁스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올 한 해만 하더라도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 수익을 실현을 하지 했던 분명히 이제 자신의 자산 평가는 플러스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스페인 아직 바닥 안 찍었고요. 네. 네덜란드도 최근에 하향세고요. 올라가고 있는 것은 독일 정도. 근데 이게 굉장히 올라가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 보이는 영국이나 독일 쪽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들도 주택시장도 끌어올리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주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랑스는 최근에 조금 정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핀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입니다. 뭐 스웨덴 이쪽이 결국은 유럽의 금융위기에 완전히 빗겨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이 들어간 돈이 결국 만든 것은 주식시장과 함께 주택시장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단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돈이 이쪽에서 안 빠져나오고 있는 국면. 그렇지만 위기 국가였던 아일랜드 여전히 주택가격의 회복은 좀 제한적이고요. 포르투갈 마찬가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국가들 모두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가장 작은 국가 중에 하나인 룩셈부르크도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네. 이쪽으로도 또 단기 자금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돈이 몰리는 국가는 부동산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지금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 다만 주식시장은 비교적 다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필품들은 언제나 이제 꾸준히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거의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차를 포함한 자동차 판매인데 지금 푸조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데 프랑스의 이 오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푸조가 지금 가동률을 줄이고 있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소비의 핵심은
과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내구재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디플레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물건값이 떨어지면 왜 지금 사야 될까요? 더 나중에 사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디플레의 최대 위험은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자산 가격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 부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경제 충격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저성장하는 국가에서는 고성장 국가에서는 인플레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네. 반대로 저성장 국가에서는 디플레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로존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로존의 소비는 바닥은 찍었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현재 여러 가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한테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한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유럽 바닥 탈출하는 정도, 미국은 그냥 조금 그냥저냥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쁘진 않죠. 유럽 소비가 일단 바닥을 찍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미국 소비가 최소한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네. 총량 기준은 어차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으로 확실하게 수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존의 자동차 시장,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의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완성차도 나쁘지 않겠지만 최근에 일본차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이 나아 보이고요. 특히 유럽 쪽의 부품의 공급력이 높은 성화이텍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 법인에서도 개선되고 있는 만도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T 쪽에서는 너무 뻔한 결론이지만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IT 업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들에 대한 집중도를 상대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이나 유럽항 종목이 아니라 네. 정말 국내에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찾아야지 미국과 유럽이 좋아지는 데 대해서 너무 종목군들을 크게 벌려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앞서서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란 리포트는 무시하자라고 네. 굉장히 좀 강한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좀 많이 또 기억에 남는데 이에 따라서 좀 제한적인 접근을 하자면서 종목 제시해 주셨거든요. 성우하이텍과 만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켓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